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2년 연속으로 건축 시공학 특강을 하게 된 신진우라고 합니다. 현실감 쩌는 건축 시공 이야기. 현실감이 쩌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보고 판단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좀 두서없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을 수도 있는 점은 미리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키워드를 한번 정해봤어요. 그래서 그 키워드는 경험,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 건설 산업은 경험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건설 산업에서는 경험을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에 따라서 프로젝트의 수행을 하는 능력을 판가로 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다른 산업들도 사람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생각해 보면 자동차나 뭐 반도체 그런 산업들은 이게 기계의 자동화라든가 산업의 시스템화가 참 잘 돼 있는 산업들이에요. 근데 건설 산업은 사람이 없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손에 닿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21세기의 첨단의 시대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이 없으면 완성을 할 수 없는 좀 특수한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경험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까요? 제가 첫 회사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몇 개 현장을, 어떤 현장들을 거쳐왔는지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취직을 하고 첫 번째 갔던 현장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방위산업연구소였습니다. 군사용 레이더를 연구하는 연구소였죠. 각 현장들에 대한 자세한 경험의 이야기들은 뒤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현장은 한 2달 정도 준공 즈음에 설계 변경 지원 업무를 갔었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공공 청사 신축 현장이었었고요. 세 번째 현장은 강원도에 있는 복합 리조트 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현장은 서울역 앞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현장은 이제 강동구에 있는 종합병원 리모델링 현장이었고요. 현대건설로 옮기고 나서 첫 번째 현장은 성동구 왕십리에 있는 이제 재개발 컨소시엄 현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현장은 은평구에 있는 약 1000세대 정도 되는 대단지의 아파트를 시공을 하는 현장에서 또 생활을 했었고요. 다음에 여덟 번째 현장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연예인들도 입주를 했던 최고급 빌라 현장을 이제 여덟 번째 현장으로 갔었고, 현재는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IT 기업의 통합 사옥을 짓는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 산업에서 다루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거는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도식화 해본 건데, 이제 건설 산업이라고 하면 토목, 건축, 주택, 플랜트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토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기반 시설들을 만드는 것들이고, 이제 뭐 도로, 뭐 철도, 교량, 항만 뭐 그런 것들이고, 건축은 우리가 전공을 하고 있는 거라서 잘 알고 있죠. 토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축물, 그런 건축 시설들을 우리가 짓는 게 건축이고, 그 중에 이제 또 특별하게 이제 주거 시설을 주택으로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산업 관련된 시설들을 플랜트로 구분을 하고 있죠. 잠깐 쉬어가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인터넷 제가 서핑을 하면서 이게 얼마 전에 찾았던 아파트 장명벽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일종의 유머 글인데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짓는데 법칙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처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하면 땡땡땡 더 버스트. 자, 그리고 근처에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있다 그러면 땡땡땡 센트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근처에 강이나 호수가 있다
좀 예상이 되시죠? 땡땡땡 리버나 레이크. 그리고 근처에 바다가 있다? 그러면 오션뷰 또는 마리나라는 명칭들이 아파트 이름에 붙게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공원이 있으면 파크 또는 파크뷰. 그리고 근처에 산이나 숲이 있으면 포레 또는 포레스트가 붙고요. 근처에 전철역이 있으면 땡땡땡 메트로. 그리고 근처에 학교가 있으면 땡땡땡 에듀타운. 그리고 노후 건물들이 근처에 많으면 땡땡땡 시티. 재밌게 들어보려고 좀 했던 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축 시공학 수업을 1년 동안 들으셨고 지금 시공을 대부분 전공을 하는 공학 쪽 학생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1학년 때는 설계를 또 설계 과목도 배우셨겠죠.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는 4년제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설계나 시공에 대한 구분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설계는 5년제 그리고 시공은 4년제로 해서 구분이 돼서 이제 수업을 받고 있죠.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건축 또는 건축 시공을 한다고 하면 설계를 좀 등한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나름 설계 과목을 좀 좋아해서 대학교 때 설계 수업을 되게 열심히 들었었어요. 물론 지금은 건설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설계에 대해서 좋아하고 설계에 대한 감각을 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라는 것은 상상력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좀 나름 정의를 해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개념 속에서 컨셉을 잡고 대지를 분석하고 도로의 위치라든가 태양의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을 모든 조건들을 상상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도면으로 구체화하는 설계라는 그 범주가 있고 시공은 그 상상력을 실제 현실화하는 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건축, 시공을 선택을 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시공을 선택을 했으니까 설계를 살짝 등한시해도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때 제가 설계를 나름 좋아했었고 열심히 했었던 게 지금 업무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계와 시공을 하는데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 설계를 하는 사람과 시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파트를 분류를 해서 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데 그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도면입니다. 도면. 설계는 도면을 생성해서 만드는 사람이지만 시공은 도면을 검토하고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것들은 이 도면이거든요. 그래서 도면은 시공의 기준이 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단지 설계하는 사람과 시공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건설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과의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1차적인 수단이 도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도면은 어쨌든 사람이 그리는 거기 때문에 실수를 하고 오류가 생기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분석과 오류 수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도면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좀 하나의 예시로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조감도는 현재 제가 공사를 하고 있는 그 판교 테크노밸리에 있는 통합사옥의 조감도입니다. 지하 4층에 지상 12층 정도의 건물을 짓는데 그 건설 시간은 그냥 26개월 정도가 돼요. 26개월 만에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짓는데 제가 직접 보아야 할 도면의 장수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많습니다. 토목도면부터 건축도면, 구조도면, 인테리어, 무대토목, 조경. 전기통신 설비는 물론 각 담당자들이 직접 보고 제가 볼 일은 없지만 건축 전공자로서 현장 실무에서 건물을 짓는데 보아야 되는 도면이 저렇게나 많습니다. 저게 다 합치면 약 1000장 정도가 돼요. 이 건물 하나를 짓는데 1000장이 넘는 도면을 2년 동안 수십 번, 수백 번을 봐야 됩니다. 물론 한두 번 보고 많은 도면도 있겠고 많이 보게 되는 도면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이만큼 건설 현장에서의 도면은 엄청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갔었던 현장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해볼까요? 첫 번째 현장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방위산업연구소였습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8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돌관 공사 현장이었죠. 한적한 용인의 시골 마을에서 그 공사를 했었기 때문에 민원 같은 건 상당 별로 없었고, 기억에 나는 에피소드들은 장마철에 이제 골조 공사가 이제 지하층 골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 비가 한 번 억수로 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지하층 모두가 침수가 돼 가지고 그 잠겼던 물을 빼는데 한 3일 정도 걸렸던 기억이 나고, 이 현장에서는 가장 큰 기억은 준공 2개월을 남겨 놓고 소장님께서 현장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는 사고가 나면서 이제 준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그 위급한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소장님과 또 남은 직원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거의 한 달에 이틀 정도만 쉬면서 그 일을 해 가지고 가까스로 준공을 했었던 현장이었고요. 이게 이 현장 준공을 하고 나서 예전에 그 오래된 영화죠. 오래된 드라마죠. 한 10년, 1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병헌 그 배우 이병헌과 김태희가 주연을 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첩보 드라마였던 아이리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아이리스 드라마에서 국가정보원으로 그 촬영으로 사용을 했었던 건물이 여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라마를 보다가 저거 내가 많이 봤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면서 자세히 봤더니 제가 그 첫 번째로 공사를 했던 현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또 그 좀 새삼 그 감회가 새로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기서 잠깐 토막 상식을 하나 전해 드릴게요. 갑자기 뜬금없이 토막 상식이 왜 나올까요? 이거는 아마 눈치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토막 상식들이 여러분들이 이 건축 시공을 끝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페이지들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 페이지는 꼭 잊지 말고 자세히 좀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에서 쓰는 건설 장비들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타워크레인은 보시는 것처럼 그 알파벳 T자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T형 타워를 이제 T크레인이라고 T타워 크레인이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 경사 방향으로 이 지부를 움직일 수 있는 러핑 크레인, 크게 두 가지를 씁니다. 이런 대단지의 대규모의 그 건설 현장에서는 이 T형 타워 크레인을 이제 사용을 더 많이 하고요. 러핑 크레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도심지 공사에서 좀 자주 쓴다는 거. 어 타워 크레인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이 텔레스코핑 작업입니다. 건물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장비도 또 스스로 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 스스로 높아지는 작업을 이 텔레스코핑이라고 해요. 다음은 두 번째 현장은 별로 보여드릴 내용이 없어서 바로 세 번째 현장 내용으로 좀 왔습니다. 여기 알펜시아 리조트는 골프장과 골프장 안에 그 고급 빌라들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줄지어서 늘어서 있는 형태로 이게 조성이 되어 있는 건설 현장이었고, 그때 거기가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성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한켠에서 이제 골프장과 고급 빌라를 좀 했었습니다. 마감재와 그런 인테리어들이 평소에는 보지 못하는 정말 고급스러운 마감재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런 것도 새로운 경험이었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골프장의 전경들이 정말 끝내주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네 번째 현장, 그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현장이고 가장 많은 경험들을 했던 현장입니다. 총 44개월 동안 있었던 현장이었고요. 사진도 제가 직접 이제 찍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든 그 외관이 다 커튼홀, 유리 커튼홀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 설계 컨셉이 남산자락에서 날려와 내려앉은 단풍잎의 모양을 건물로 형상화했다는 컨셉이어 가지고 건물의 외관이 좀 독특하게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면에서 내려다보면 정말 나뭇잎 모양으로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설계가 좀 복잡하고 난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서 시공적으로 정말 많은 고생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면 뭐 한두 시간 설명하는 걸로도 부족한 현장이었는데, 어찌됐든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보냈던 현장입니다.
여기서 또 토막 상식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 가지 건설 공법 중에 도심지에서 특히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공법들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탑다운 공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역타 공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재 야적 공간이나 장비 배치 공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상 공사와 지하층 공사를 동시에 하면서 공기도 단축을 하고 공간도 확보를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고, 현장 여건이나 공사 목적에 따라서 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다운업, 업업, 뭐 탑다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세부적인 건설 방식들이 달라지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배운 것도 있으실 테고요. 실제 이런 탑다운 공법을 적용한 현장들을 가서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현장, 첫 번째 회사에서의 마지막 현장이었죠. 아까 병원 공사는 건축 공사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은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고 의료 장비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배치가 돼 있어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도 보면 수술실 장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병원 공사를 해보면 장비에 대해서도 잘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게 되고, 각 공간마다 바닥의 마감, 천장의 높이, 벽의 두께, 그다음에 벽 사이에 들어가는 배관 등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일반 현장에서보다 신경 써야 될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에서 배우는 모든 공법이나 기술들이 좀 집약돼서 들어가는 프로젝트가 병원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병원 공사는 건축 공사의 꽃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현장은 제실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제실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거주자, 사용자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분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은 거동이 불편한 환자라든가 이제 어떤 업무의 집중도가 필요한 되게 민감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그 안에 환자, 보호자, 간호사, 의사, 그 외에 많은 직원들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수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술실 상부에서 공사를 하다가 이제 배관에서 물이 이제 새게 되면서 수술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겼었죠.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를 하고 있는 저희 공사 관계자들도 똑같이 이제 감염의 우려 때문에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또 수술을 일이 진행되는 와중에 사다리로 천장 속에 들어가서 물이 새는 배관을 처리를 하고 나오기도 하고, 그 외에 신생아실 같은 그런 정말 민감한 시설들이 있는데 신생아실 위층에서 이제 일종의 벽이라든가 바닥 철거 작업을 한다던가, 정말 이야기하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위험한 상황들을 다 정리를 하면서 공사를 진행해야 됐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는 좀 특이했던 점이 기존의 본관 건물과 뒤쪽에 있는 별관 건물을 지하 2층에서 주차장을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연결 통로를 하는 공사가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 연결 통로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관공서에다가 이제 허가 행위를 이제 진행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연결 통로가 지나가는 레벨에 국가 보안 시설이 지나가고 있어서 연결 통로를 공사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들었던 그런 내용이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고, 이제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이 현장에서 한 20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난 시점에 회사가 조금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서 이 현장에서는 어떤 준공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이직을 하게 됐었던 좀 안타까운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직을 하고 지금의 현대건설로 옮기고 나서의 첫 현장이었습니다. 왕십리에 있었던
이제 컨소시엄 그 주거 시설 현장이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탑다운 공법을 적용을 해서 공사를 했던 현장이고, 이제는 그 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약 7년 동안의 회사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들을 펼치기 시작했던, 나름 의미 있었던 현장이었고, 이 현장은 좀 공정상의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 퇴근 이후 시간에는 이제 수영을 배운다든가 하면서 취미 생활도 할 수 있었던 좀 여유로운 현장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7번째 현장인데요. 그 은평구에 있는 그 언덕이 좀 있는 구릉지에 아파트 1000세대 정도를 짓는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파트가 정말 많습니다. 지금도 여기저기서 기존에 있던 오래된 집들을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가 좀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빈 땅에 또 새로운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고,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그곳에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들어서는 것이 아파트입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들이 다 똑같은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그 땅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땅이 가지고 있는 여건에 따라서 수만 가지의 이야기들이 생기고, 이미 다 완성돼서 지어진 아파트의 모양은 똑같을지언정 그 아파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은 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나중에 혹시나 실무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겪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의미가 있었던 부분은, 이제 한 파트에 파트장을 하면서 이제 제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제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제가 진행하는 업무들을 나름 이렇게 비율에 맞춰서 분배를 해 주고, 제가 겪었던 경험들을 나름 좀 정리를 해서 이게 좀 제대로 전달하는 데 좀 치중을 많이 했었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가르친다라는, 누군가에게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가르친다라는 또 새로운 경험을 또 할 수 있었던 현장으로 기억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마무리를 지었던 대한민국 최고가 아파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동짜리 건물이고 1층부터 20층까지 약 70m 정도 높이에 29세대만 들어가 있는 소규모의 이제 아파트 한 동짜리인데요. 세대가 다 복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많이 떴을 거예요. 영화배우 장동건, 그리고 이제 강남에서 일타 강사로 유명한 현우진이라는 수학 강사, 그리고 이제 여자 골프 선수 중에 그 2세대 골프 선수 중에 가장 유명한 박인비 선수가 입주를 한 건물로 유명세를 탔고요. 실제 공사를 끝내고 입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세 분은 저는 실제로 한번 마주쳐서 얼굴을 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예인을 만나서 직접 만나볼 수 있었다는 것도 상당히 새로운 경험이었고요. 이 건물을 지으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제가 평소에 지금까지 겪어왔던 것과는 조금 수준이나 그 내용이 좀 특이한 것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세상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됐고, 마감재라든가 인테리어의 규모들도 일반 아파트에서는 볼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새로운 경험이었고, 지금 제가 오른쪽에 세워놓은 이제 올려놓은 이 한강 뷰는 실제 이 건물에서 제가 이제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간중간 날씨가 좋을 때 실제로 제가 촬영을 했었던 사진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한강 뷰 조망권 하나는 끝내주는 현장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던 현장입니다. 여기서 또 토막 상식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적어도 한 7, 80%는 다 아파트에 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아파트이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거의 사회적인 이슈로까지 이제 인식이 되는 것들이 바로 층간소음입니다. 층간소음. 그래서 아파트라는 건물이 형성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왔던 게 층간소음 문제였고, 지금도 여전히 완벽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문제 중에 하나죠. 근데 우리는 기술자로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술적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정식 명칭은 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 충격음 차단 구조 기준이라는 명칭이고요. 거기에 표준 바닥 구조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표준 바닥 구조는 좀 3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다른 종류는 잘 쓰질 않고 지금 보여드리는 이 구조가 가장 흔하게 가장 보편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장 첫 번째로 콘크리트 210mm 이상의 콘크리트 슬래브가 구조적인 바닥면 형성을 하면서 두께에 따라서 층간소음의 감소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슬래브 위에 20mm의 완충제가 설치되도록 하는 게 규정인데 20mm 이상이라고 법적으로는 규정이 되어 있지만 20mm를 쓰는 현장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완충제 위로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를 40mm 이상 타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그 먼저 설치되어 있는 완충제를 고정을 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 난방배관, 이제 온돌이라고 말을 하는 난방배관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바탕면 역할을 하고 이제 그 위에 마감 모르타르 40mm 이상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 마감 모르타르는 이제 설치되어 있는 난방배관을 이게 고정을 해주면서 최종 마감재를 설치를 하기 위한 바탕면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바닥 마감재가 마루를 기준으로 한다면 10mm 정도로 계산을 하면 일반 아파트의 바닥 두께는 총 다 합치면 320mm 정도. 좀 더 고급 아파트라든가 주상 복합일 경우에는 좀 더 두꺼운 구조의 바닥 두께가 된다라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내용들은 이제 내가 건축 전공자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제 기본 상식이 돼가고 있으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 시공이 저는 다른 건설 산업, 건축 시공이 다른 산업들보다는 조금 더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3D 업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3D에서 이 3D는 뭘까요? 알고 계시죠? 더럽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을 좀 해보고자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왜 건축 시공이 어려우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 거창하고 너무 포장되어 있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 그 흙을 다 파내고 지하 건물을 만들고 지상으로 몇십 층.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그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칼리파라는 건물은 거의 건물 높이가 1km에 육박을 하죠.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는 빈 땅에 뭔가 그 엄청난 건축물을 짓는 건설 산업은 말 그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건축 시공을 놓지 못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지나왔던 9개 현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1개 현장을 빼고 8개 현장을 제가 지도 어플에 있는 거리뷰를 한번 찾아보면서 이렇게 싹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갔던 첫 번째 현장, 그리고 두 번째 현장, 여기는 알펜시아에 있었던 세 번째 현장, 그리고 이게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네 번째 현장, 그리고 이제 종합병원 리모델링 공사 현장이 5번째 현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6번째, 그리고 7번째, 8번째 현장까지 이게 거리뷰에 나타나 있어요. 이게 건설 산업에 종사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종종 하는 멘트들이 제가 써놓은 멘트들입니다. 이제 아이들과 또는 가족들과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다가 우연히 내가 이제 몸을 담았던 현장 그 건물을 지나가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봐라. 저 건물 아빠가 지은 거야. 되게 자부심이 있는 말투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진짜? 엄청 대단하게 보이는 거죠.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반복이 되고 아, 내가 이거 다시는 하나 봐라 라고 하는 푸념 섞인 말들도 하기는 하는데 막상 또 건물이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어지고 나면 그동안 했던 고생들이 좀 많이 잊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게 또
뿌듯함도 밀려오고 자부심도 생기고 물론 이제 개인 호불호가 좀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건축 시공을 계속 하게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 이제 거의 마지막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렇게 14년 동안에 그 건설 현장에서 있었던 것들을 이제 하고 나면 결국은 저에게 남는 것들은 이 경험과 사람이 가장 저한테 큰 재산이 되더라고요. 지식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여기저기 건설 현장들을 다니면서 쌓았던 제 경험은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을 저한테 소중한 큰 자산입니다. 이게 다른 산업을 종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특히 건설 산업에서는 그 경험이 정말 엄청난 재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것들은 이런 좋은 경험과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함께 했었던 이 사람들이 저에게 남아있는 가장 큰 재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21세기 스마트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건설 산업도 많이 스마트해져야 됩니다. 지금 뭐 통신 산업이라든가 뭐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다른 것들은 더 엄청난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이제 발전이 더 빨라지고 있는데 건설 산업만 유독 그 스마트한 것들에서 조금은 좀 뒤처져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건설 산업들도 뭔가 새로운 기술들, 반도체라든가 어떤 통신 기술들을 건설 산업에 접목을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종사를 하게 될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더 보편화되고 흔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부분들에서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앞으로 좀 더 발전돼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거든요. 교재에서도 많이 배우셨던 내용들일 거예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건물 정보들을 입력을 하고 모델링을 통해서 각종 정보들을 입력해서 그것들을 시공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자, 드론은 실제 현장에서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현재는 그 공사 진행 과정들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해서 현장 전경 사진을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실제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고요. 그리고 이제 인식 시스템들은 현장 출입 관리를 하는데 그 열 화상이라든가 손 혈관 그리고 홍채 인식 같은 것들을 통해서 현장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활용을 실제 하고 있고요. IoT 같은 건 사물 인터넷, 지금 그런 것들이 각 시공사들마다 많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 시설에 첨단 그 정보 통신 기술들을 접목을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이제 현실화되고 있고, 지금 이제 좀 더 위험한 구간이라든가 사람이 하기 어려운 구간들에다가 로봇을 적용을 하는 실험들을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회사도 일반 현장 하나에서 그 프로토타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관측 로봇이라든가 시공 로봇들을 좀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데서 개발한 이런 그 네발형 그 로봇을 이제 건설 현장에 이제 관측이라든가 이제 보안 관리를 하는 로봇으로 적용을 해서 좀 운영을 해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보편화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 좀 더 계속 발전이 좀 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증강 형식이라든가 이런 VR, AR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각광받고 있는 메타버스 까지 이런 미래의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이제 일부는 적용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이 실무에 뛰어들었을 때는 좀 더 다른 새로운 기술들이 좀 더 적용이 돼가지고 우리 건설 산업도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 수준의 좀 더 스마트하고 샤프한 그런 건설 산업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건설 기술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편적으로 사용해야 될 기술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인식이나 어떤 준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새 주목을 하고 있는 21세기 핵심 건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른 분께서 특강을 하시게 될 모듈러 건축도 21세기 핵심 건축 기술 중에 하나고 제가 강조를 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건 목조 건축 기술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거의 15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철근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친환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 기술이 이제 한계를 좀 드러내고 있어서 어떤 미래 그 건설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기술 개발을 해야 될 부분이 목조 건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첫 번째 보이는 사진은 일본에서 2041년까지 도쿄 도심에 350m 높이로 70층짜리 목조 건물을 짓겠다고 이제 그 계획을 발표했던 조감도거든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론 강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없는데 목재만으로도 300m가 넘는 건물을 짓는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연구를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목조 건물이었습니다. 16년에 들어선 건데 지금 현재는 이것보다 더 높은 목조 건물이 또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 세 번째 사진은 이제 런던에서 영국 런던에서 이제 건축 승인을 받은 초고층 목조 건물의 이제 계획도입니다. 아직 지어진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사진이 영국 런던에 2009년에 들어서 있는 목재 고층 빌딩 슈타트 하우스라고 하는 목재 건축 빌딩이고 요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조 빌딩으로 기록되어 있는 국립산림약용자원연구소 건물입니다. 이게 5층 높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목조 건축 기술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준비하고 연구를 하는 단계다 보니까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처져 있는데 분명히 제가 단언컨대 목조 건축 기술은 21세기 핵심 건축 기술로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좀 자료도 찾아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재작년에 이게 나왔던 그 다큐멘터리인데요. JTBC에서 방영이 됐었던 나무의 혁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자료니까 꼭 한번 좀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현재는 그 목조 건축물 중에 가장 높은 목조 건축물로 기록되어 있는 게 노르웨이의 부르먼달에 있는 호텔, 목조 호텔입니다. 미에스 토르네라고 하는 호텔 건물이고요.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은 사진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8층 규모의 호텔 건물이고 약 85.4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꼭 시간 내셔가지고 나무의 혁명이라는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찾아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핵심 인재로 일을 하게 될 21세기의 그 중반에는 목조 건축 기술의 장이 펼쳐지게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았던 글인데 40대 입장에서 보는 20대. 저도 20대를 지나왔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이게 좀 안일하게 생활을 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지식이 아닌 다른 경험들을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나이대, 지금 내가 주어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경험들,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경험들을 꼭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경험의 방식은 여행이에요, 여행. 저도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 전에 약 45일간 유럽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얻었던 경험과 그때 갖고 있던 추억들이 힘든 순간이라든가 다른 부분에서 도움을 줄 때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도 상당히 좋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20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봉사활동이라든가 취미활동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과 만나는 활동들 그런 것들을 좀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집안에만 처박혀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좀 최대한 찾아다니면서 하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보여드리는 내용은 이제 뭐 꼰대 같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한두 가지라도 꼭 여러분들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다면 꼭 좀 실천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리고 이게 제가 찾았던 내용 중에 16번째 이야기인데, 젊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힘이 아무리 세도 가질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너네가 위너다. 꼰대들을 불쌍히 여겨 너무 막 욕하지는 마라. 지나가다 꼰대 아저씨를 보면 주먹 힘껏 쥐고 한마디 해줘라. 파이팅! 이라고. 여러분들은 아직 20대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거고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내 여건을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고 많은 경험들을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꼭 건설 산업에 종사를 하지 않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길고 지루한 강의 좀 어떻게 잘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두서없이 좀 얘기가 있었던 것들이 있다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제가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더 이제 또 다른 제가 경험했던 또 다른 저의 주택 이야기를 좀 해 드릴 테니까 그 다음 시간 이야기를 잘 들어 주시고, 혹시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저의 이야기가 좀 궁금하시거나 저에게 추가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밑에 제시되어 있는 제 메일로 좀 질문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제 삶의 이야기를 좀 기록을 하고자 페이스북에 계속 사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남는 시간에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재밌으셨습니까? 자, 현실감쩌는 건축 시공 이야기라고 거창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알려드렸는데, 아무튼 가볍게 그냥 한번 듣고 흘리는 이야기로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앞으로 살아가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